파비우스 가문이 몰락할 당시 델로스 동맹의 맹주였던 아테네는 에게해에서 패권을 확립하며 세력을 확장하고 있었다. 반면 로마는 아직 이탈리아 반도 내의 작은 도시국가에 불과했으며 주변의 다른 도시국가들과 끊임없는 전쟁을 벌이고 있었다. 내부적으로는 귀족과 평민 간의 갈등이 계속되는 가운데 평민들은 호민관 제도를 통해 점진적으로 정치적 영향력을 확대해 나가고 있었다. 파비우스 가문이 몰락한 지 약 20년 후에 페르시아 전쟁이 공식적으로 종결되었다. 이후 약 5년 후 로마는 그리스, 특히 아테네로 시찰단을 파견해 그리스 도시국가들의 법제와 문화를 연구하려고 했다. 이 시찰단의 파견으로 인해 로마의 정치 체제가 한 차례 바뀌게 된다. 당시 로마의 법률은 귀족들의 관습법에 의존하고 있어서 평민들이 이해하거나 접근하기 어려웠다. 평민들은 모든 시민이 이해할 수 있는 성문화된 법률을 원했다. 그들은 법안을 제안할 권리가 없는 자신들의 처지에 불만을 품고 있었다. 따라서 호민관들도 법안을 제안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도록 바랐다. 특히 아벤티노 언덕의 공유지 지정 문제를 둘러싸고 법안을 제안하려는 호민관들과 이를 막으려는 귀족들 사이의 갈등이 지속했다. 양측의 경론 끝에 타협안이 나왔다. 귀족들이 평민들이 바라는 법안을 거부하지는 않겠지만 법안을 제안하는 사람은 반드시 귀족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종적으로 로마는 아테네의 대사를 파견하기로 했다. 이에 3명의 대사가 선출되어 그리스로 떠났다. 이들은 솔론의 유명한 법률을 기록하고 그리스 여러 도시국가의 제도, 관습, 법률을 조사하도록 명령받았다. 로마 대사들이 아테네와 여러 도시를 방문했을 때 그들의 활동에 대한 기록이 남아있지 않아 자세히 알 수 없다. 당시 아테네는 정치적으로 민주주의가 절정에 달했던 시기였다. 문화적으로도 고대 그리스의 황금기에 해당하는 전성기를 누리고 있었다. 당시의 국력을 기준으로 보면 변방의 도시국가에 불과했던 로마보다 페르시아를 격퇴한 아테네가 훨씬 앞서 있었다. 아테네의 시찰단이 파견된 해에는 로마에 별다른 사건이 없었다. 그 다음 해에도 외부와 전쟁이 없이 평온한 시기가 이어졌다. 내부적으로도 시찰단이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기로 하면서 귀족과 평민 간의 갈등이 잠잠해졌다. 그러나 기근과 전염병이 퍼지면서 로마는 심각한 고통을 겪었다. 땅은 황폐해졌고 도시는 지속적인 죽음으로 인해 인구가 급감했다. 이로 인해 많은 저명한 가문들이 애도에 잠겼다. 집정관 퀸틸리우스와 4명의 호민관도 목숨을 잃었다. 이러한 재앙들로 인해 이 해는 암울한 시기로 기록되었지만 외부의 적이 드러낸 위협은 없었다. 다음 해에 아테네에서 대사들이 돌아왔다. 그들은 귀환하여 아테네에서 가져온 법을 제시했다. 이를 계기로 법을 명문화하는 과정에서 항소할 수 없는 10명의 입법자, 즉 데켐비르를 선출하기로 했다. 데켐비르 체제가 존재하는 동안 기존의 집정관직과 호민관직은 일시적으로 정지되었다. 다르게 말해 성문법 기초가 마련되는 동안 10명의 데켐비르가 모든 권력을 장악하게 된 것이다. 이는 왕정 체제에서 집정관 체제로 전환된 것처럼 집정관 체제에서 데켐비르 체제로 전환된 셈이었다. 이때가 기원전 451년으로 로마 건국 301년째에 해당한다. 그러나 이 체제는 빠르게 몰락하여 후대에 크게 알려지지 않았다. 그리스에 다녀온 3인의 대사를 포함해서 10명의 데켐비르가 선출되어 새 정부가 출범했다. 이들 중 가장 주목받은 인물은 아피우스 클라우디우스였다. 그는 성산 사건 이전에 강경파 집정관으로 활동했던 아피우스 클라우디우스 사비누스의 아들로 고대 기록에서 전해진다. 그러나 확실한 근거는 없으며 현대 학자들 사이에서는 후대에 만들어진 전설일 가능성이 크다는 견해가 있다. 정부의 실질적 통제는 아피우스 클라우디우스에게 집중되었다. 그가 이전에는 평민들에게 엄격했다. 그러나 데켐비르 체제가 들어설 때 그는 갑작스럽게 민중의 옹호자로 변모해 주요 지도자가 되었다.
데켄비르 초기에는 공정성이 철저하게 유지되었다. 예를 들어 귀족 신분의 푸블리우스 세스티우스의 집에서 시체가 발견되었을 때 데켄비르 위원 중 한 명인 가이우스 율리우스가 재판을 맡았다. 그는 이 사건을 공정하게 처리하여 민중의 신뢰를 얻었다. 이처럼 초기에는 데켄비르들이 신분의 구별 없이 공정한 판결을 내렸고 이로 인해 정의를 구현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후 데켄비르들은 성문 법률 초안 작성에 집중했다. 이윽고 10개의 법률이 제안되어 통과되었다. 통과된 법은 포럼 한쪽 동판에 새겨져 모두가 볼 수 있도록 했다. 이 법률은 이후 로마의 공공 및 사법 체제의 근간으로 남았다. 그러나 10개의 성문법은 대부분 기존 불문율을 문서화한 것에 불과했다. 예를 들어 제때 갚지 못한 빚을 60일 이내에 해결하지 못할 경우 채무자가 노예로 팔리거나 모보수로 일해야 한다는 조항도 기존 그대로였다. 군 복무 중일 때는 예외로 인정되었다는 점이 개정된 내용이지만 이 역시 그동안 관행적으로 내려온 법이었다. 이는 평민들에게 큰 실망을 안겼다. 이후 2개의 추가 법률이 필요하다는 소문이 돌았다. 어쨌거나 2개의 추가 법률까지 성문화되면 로마 법률 체계가 완성될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다. 1년의 임기가 끝나고 선거일이 다가오자 민중은 데켄비르를 다시 뽑으려는 열망을 보였다. 공정성을 유지하려고 애쓴 데켄비르들이 시민들의 신뢰를 얻은 것이다. 시민들은 집정관 체제로 돌아가는 것보다 데켄비르 체제를 더 지지했다. 원래 아피우스 클라우디우스는 평민들에게 강경 노선을 취했던 인물이다. 하지만 데켄비르가 되면서 탈바꿈했다. 민중의 지지를 얻으려고 태도를 완전히 바꾸었다. 그의 선거운동은 평민들에게 표를 호소하기보다는 구걸하는 것처럼 보였다. 또한 그는 귀족들을 비난하며 평민들에게 지지를 호소했다. 동료들은 그가 재임하려고 지나칠 정도로 과하게 자신을 낮춘다고 의심했다. 결국 첫해 데켄비르 중 9명이 교체되고 아피우스 클라우디우스만 유일하게 연임에 성공했다. 사실상 데켄비르 2기는 아피우스의 1인 체제로 접어들었다. 이렇게 되자 그는 가면을 벗고 본래의 권위적 성격으로 돌아갔다. 새롭게 선출된 동료들이 직무를 시작하기 전부터 아피우스는 그들을 자신의 성격에 맞게 변화시키려고 했다. 데켄비르들은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매일 비밀회의를 열었다. 그들은 독재적인 계획을 세운 뒤 더는 자신들의 오만함을 감추지 않고 접근하기 어렵고 무뚝뚝한 행정관으로 변했다. 데켄비르들이 갑자기 10명의 왕처럼 보이기 시작했다. 그들이 포럼에 나타날 때마다 120명의 호위병이 뒤따랐다. 그들이 공포 정치를 펼칠 것이라는 두려움이 평민들뿐 아니라 주요 귀족들 사이에서도 퍼졌다. 누구든지 원로원이나 시민 집회에서 자유를 옹호하는 말을 한다면 당장이라도 막대와 도끼를 동원해 위협할 것처럼 보였다. 항소권이 제거되어서 그들의 심기를 건드리면 대중들이 보호받을 수 없었다. 공포는 점차 평민들에게만 집중되기 시작했다. 그들은 귀족들을 존중했으나 평민들에게는 임의적이며 가혹하게 대우했다. 이제 데켄비르들은 정의보다는 사익을 우선시했다. 그들은 집에서 마음대로 결정을 내리고 이를 포럼에서 발표했다. 데켄비르들이 단순히 현재의 독재에 머물지 않을 거라는 말이 떠돌았다. 그들 사이에서 맺어진 비밀 연맹과 선서를 통해 데켄비르가 권력을 영구적으로 유지하려 한다는 소문이 퍼졌다. 로마 사회는 점차 긴장감으로 가득 찼다. 안녕하세요. 다음 편은 비르지니아 스캔들과 데켄비르 몰락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평민들이 데켄비르들에게 속았다고 깨달았을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평민들은 자유를 억압받으면서 다음 선거일을 기다리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외부의 적이 쳐들어왔을 때도 평민들이 최선을 다하지 않아 로마는 패배하게 됩니다.
게다가 전쟁 중인 상황에서 엉뚱한 스캔들이 터져나와 데켄비르 체제의 몰락을 초래합니다. 아피우스 클라디우스가 평민 여자에게 사악한 욕망을 품게 됩니다. 그녀가 자기의 사랑을 받아주지 않자 강제로 차지할 음모를 꾸밉니다. 그의 하수인이 그녀를 납치해서 재판이 벌어지는데 과연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다음 편에서 뵙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항상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